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흥미로운 기업의 IPO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Via Transportation, 티커는 Via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죠? 네, 맞아요. 요즘 IPO 시장에 다시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위아가 그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위아라는 회사를 상장 당일 매매 관점에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기회 요인은 뭔지, 또 반대로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보려고 해요. 네, 청취자분들이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위아의 어떤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이라든지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번 IPO 조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자, 위아. 이름만 들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그럴 텐데요. 맞아요. 근데 위아는 우리가 아는 그런 B2C 서비스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핵심은 B2B, 그러니까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플랫폼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 B2B요? 그럼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고객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요 고객이 예를 들면 시정부, 뭐 교통당국, 아니면 학교, 기업 캠퍼스 이런 곳들이에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주 고객이다. 그럼 뭘 파는 거죠, 이 회사? 비아가 제공하는 건 일종의 사스 솔루션입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아시죠? 네네, 구독형 소프트웨어. 맞아요. 이 고객들이 복잡한 기술 개발 없이도 자체적으로 온디맨드 교통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BI 기술을 빌려 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도시가 자체적으로 좀 더 유연한 버스 노선을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기업이 직원들 통근 셔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을 때 VI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수익 모델도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 있겠죠. 플랫폼 사용료 같은 거요. 네, 사스의 기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제 운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실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탑승 건수나 운행되는 차량 수에 비례해서 서비스 비용을 받습니다. 아, 사용량 기반 과금이네요. 많이 쓸수록 더 되는 구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쌓이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주거나 아니면 교통 시스템 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받는 수수료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사용량 기반 수수료, 그리고 컨설팅, 꽤 다각화된 수익 모델이네요. 네, 그리고 이 모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자산 경량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자산 경량이라면 직접 차량 같은 걸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우버나 리프트도 사실 드라이버들이 자기 차를 쓰지만 비아는 아예 기술 플랫폼에만 집중하는 거죠. 대규모 차량을 직접 사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겠네요. 차량 구매나 유지 보수 비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자본 부담이 적고 또 새로운 도시나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때 훨씬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만 현지화하면 되니까요. 확실히 말씀하신 그 사시 모델과 자산 경영 접근 방식은 현대 기술 기업,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추구하는 방향이죠. 확장성이나 비용 효율성 면에서는 강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아의 사업 구조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한 가지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매출 구조인데요. 비아의 매출, 그 거의 90% 이상이 정부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아, 90% 이상이요? 그건 정말 높은 비중인데요. 네, 상당히 높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장점은 명확합니다. 정부 계약은 보통 장기적이고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매출의 가시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경기를 덜 타는 경향도 있을 거고요. 꾸준한 현금 흐름.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이런 안정성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요소 중 하나죠. 그렇겠네요.
그럼 잔점은 뭘까요? 그 90%라는 숫자가 주는 불안감 같은 거? 바로 그럽니다. 정부 예산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거 후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서 교통정책 방향을 확 바꾼다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로 정부 예산이 삭감돼서 기존 프로젝트가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특정 고객,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그런 외부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런 높은 정부 의존성은 투자 결정을 할 때 정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부분은 간과할 수 없겠네요. 안정성 이면의 변동성 리스트군요. 물론 이 점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위아의 과거를 보면 또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건가요? 위아가 원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라이드헤일링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지금의 B2B 사스 모델로 성공적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피보팅한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 피보팅을 했군요. 그게 왜 긍정적인 거죠? 그건 경영진의 어떤 전략적인 유연성,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걸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아가 보여주는 재무적인 개선 흐름, 특히 수익성 개선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성공적인 전환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아, 그렇군요. 과거의 성공적인 변화가 현재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시죠? 위기 대처 능력이랄까? 그런 게 검증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아가 뛰어든 시장, 그 기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까 정부기관이 주요 고객이라고 했는데 그 시장이 작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작지 않습니다. 아주 크죠. 비아가 스스로 공략하고 있다고 밝힌 시장은 전 세계 공공교통 시장인데요. 추정되는 규모가 무려 약 5,4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5,450억 달러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렇죠. 이게 뭐 버스, 지하철, 각종 공공 셔틀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일 텐데 정말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비아가 그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비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자신들의 주요 타겟 시장인 북미와 서유럽에 있는 잠재 고객, 그러니까 비아 솔루션을 도입할 만한 도시나 기관이 약 6만 3천 개 정도 된다고 해요. 6만 3천 개요? 그것도 꽤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비아가 확보한 고객은 그 1% 남짓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요? 5,450억 달러 시장에서 점유율이 아니라 잠재 고객 수 대비 1%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쎄요. 뭐 긍정적으로 보면 앞으로 개척할 시장이 정말 무궁무진하다.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룸이 엄청나게 남은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왜 아직 1%밖에 확보를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공부문이라는 시장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낮은 침투율은 분명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시사하는 동시에 그 시장을 실제로 뚫고 들어가는 것, 즉 실행의 어려움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공기관을 설득하고 기존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규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회의 크기와 동시에 과제의 크기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인 성과 달성에는 허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이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아까 온디맨드 교통 솔루션이라고 하셨는데 네, 바이아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영역을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마이크로 트랜짓이라는 건데요. 이건 실시간 수요에 맞춰서 버스나 셔틀의 경로를 동적으로 최적화하는 공유 탑승 서비스예요. 고정된 노선이 아니라 승객이 요청에 따라 경로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아, 약간 수요 응답형 버스 같은 개념이군요. 택시처럼 부르는데 버스처럼 여럿이 타는. 네, 비슷합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러트랜짓이라고 해서 이건 주로 교통 약자,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죠. 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서비스에도 기술을 적용하는군요. 의미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 캠퍼스나 대규모 기업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맞춤형 셔틀 서비스 구축도 지원합니다.
학생이나 직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면 다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 특히 고정 노선 버스가 가진 어떤 비효율성이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비아 솔루션의 역할은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하고 더 유연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도시 전체의 교통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술로 기여하겠다는 거죠. 도시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술 기업,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비아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비아의 핵심 경쟁력, 역시 기술력이겠죠? 네, 당연합니다. 기술 기반 회사니까요.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교통 데이터, 예를 들면 도로 상황이나 차량 위치 같은 것들, 그리고 승객들의 수요,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고 싶어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분석합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차량 경로를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계속 재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승객들을 같이 태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즉 승객 매칭도 지능적으로 수행하고요. 아, 단순히 최단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와 매칭을 찾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체 차량 네트워크를 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는 어느 지역에 차량을 더 많이 배치해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운전자들의 스케줄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등을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제안해 주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한 시스템인데요. 거의 교통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고객인 정부기관이나 기업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실질적인 가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고객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는 거죠?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운행 비용 절감이겠죠. 불필요하게 빈 차로 돌아다니는 거리를 줄이고 차량 한 대당 더 많은 승객을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으니까요. 연료비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비용 절감은 모든 기관이나 기업에게 중요하죠.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도 효익이 있습니다. 앱으로 편리하게 예약하고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또 더 편리한 경로로 이동할 수 있게 되니까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용자 경험 개선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효율적인 운행을 통해서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이니까 에너지 소비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강조되는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 ESG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이런 실질적인 결과, 즉 고객과 사회에 주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아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네, 기술의 효용성.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아가 B2B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딱 팔고 끝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맞아요. 비아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 이상을 지향합니다. 고객과의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파트너십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유타주에 있는 하이밸리 트랜짓이나 사우스다코타주의 수 에어리어 메트로 같은 고객 사례를 보면요. 비아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망 운영 계획을 같이 세우거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직접 제공하기도 합니다. 와, 거의 컨설팅 회사처럼 일하는 거네요. 단순히 솔루션 공급 업체가 아니라. 그렇죠. 고객의 성공이 곧 비아의 성공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단순히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겁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확실히 고객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깊은 파트너십은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번 비아 시스템이 익숙해지고 또 비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다른 경쟁사 솔루션으로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지겠죠. 아, 전환 비용이 높아지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위 끈끈한 고객, 스티키 커스터머를 확보하는 전략인 거죠. 스티키 커스터머. 한 번 고객이 되면 잘 떠나지 않는. 그렇죠. 이런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은 예측 가능한 반복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SAS 기업 평가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죠. 알겠습니다. 기술 여건만 아니라 이런 고객과의 관계 구축 능력도 비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만 볼 수는 없겠죠? 리스크 요인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거버넌스요? 위아의 지배구조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위아의 경우 창업자이자 CEO인 데니엘 램포트가 보유한 주식, 이게 클래스 B 주식인데요. 이 클래스 B 주식이 일반 주주들이 갖게 될 클래스 A 주식보다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 의결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10배의 의결권이요? 슈퍼보팅이네요. 미국 기술 기업들에서 종종 보이는 구조긴 하죠. 맞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 창업자나 경영진이 단기적인 시장 압력이나 외부 주주들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꾸준히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혁신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 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경영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CEO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거니까요. 소액 주주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요. 특히 상장 이후에 회사의 중요한 경영 판단, 예를 들어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사업 방향 전환 같은 결정에서 CEO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일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차등 의결권 구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확실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네요. 장기 비전 추진이냐, 주주 민주주의냐, 늘 논란이 되는 지점이죠. 네, 맞습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비아의 재무 성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성장하고 있는지, 수익은 내고 있는지, 이게 핵심이죠. 네, 일단 비아의 성장세를 보면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총 매출이 약 3억 3,76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3억 3,760만 달러. 전년 대비로는 어떤가요? 2023년 매출이 2억 4,900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비교해보면 1년 사이에 무려 36%나 증가한 겁니다. 와, 36% 성장. 상당히 높은 성장률인데요. 네, 그렇죠. 이 성장세가 올해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만 봐도 약 2억 38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작년 상반기 대비 27% 증가한 수치예요. 상반기에도 27% 성장.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네요. 네, 성장률 자체는 조금 낮아졌지만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숫자들은 비아의 플랫폼이 공공교통 부문에서 꾸준히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매출 성장세는 확실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건 사실 수익성이에요. 많은 기술 기업들이 매출은 크게 늘리는데 적자폭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아는 어떤가요? 바로 그 점. 제가 사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수익성 개선 추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아는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수익성도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 정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순손실 규모를 한번 볼게요. 2023년에는 순손실이 1억 1,700만 달러 정도였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네, 매출 대비 손실이 꽤 컸네요. 그런데 2024년에는 이 순손실 규모가 약 9,06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2025년 상반기인데요. 상반기 순손실이 약 3,750만 달러로 작년 연간 손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와, 손실폭이 정말 꾸준히 줄어들고 있네요. 2023년 1억 1,700만, 마이너스 2024년 9,100만, 마이너스 2025년 상반기 3,800만. 이 추세라면 흑자 전환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지표가 바로 마진율 개선입니다. 마진율이요?
네, 매출 대비 순손실 비율을 나타내는 순손실 마진율을 보면요. 2023년 3월, 그러니까 재작년 1분기 말에는 이 마진율이 무려 58%에 달했어요. 매출 100원을 벌면 58원을 손해봤다는 뜻이죠. 58%면 정말 심각했네요. 그랬죠. 그런데 이게 꾸준히 개선돼서 2025년 6월 말, 즉 가장 최근 분기에는 20%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습니다. 와, 58%에서 20%. 이건 정말 괄목할 만한 개선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 이비드야 마진이라는 지표도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흐름인데 2023년 3월, 그러니까 마이너스 43%였던 것이 2025년 6월에는 마이너스 8%까지 개선됐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죠. 마이너스 8%면 거의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운영 레버리지 효과요. 그게 뭐죠? 간단히 말하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느려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이 더 빠르게 개선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비샤처럼 초기 기술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플랫폼 수수료 중심으로 수익을 내는 SaaS 기업에서 잘 나타나는 특징이죠. 아, 그러니까 한번 플랫폼을 잘 구축해 놓으면 고객이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비용 증가는 크지 않아서 이익률이 계속 좋아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샤의 SaaS 및 자산 경영 모델이 이제 재무적으로 그 효과를 확실히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PO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익성 개선 경로, Path to Profitability가 명확하게 보이는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렇군요. 매출 성장도 인상적이지만 이 뚜렷한 수익성 개선 추세가 비샤의 투자 매력도를 훨씬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재무지표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네. 매출, 레베뉴는 2023년에 약 2억 4,900만 달러, 2024년에 3억 3,800만 달러,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2억 600만 달러. 네, 꾸준한 성장세 확인했고요. 순손실, 넷 러스는 2023년에 마이너스 1억 1,700만 달러, 2024년에 마이너스 9,100만 달러,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3,800만 달러. 손실폭 감소 추세도 뚜렷하고요.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5년 상반기 말을 기준으로 약 7,82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금 보유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네요. 이번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운영자금 확보나 향후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 목적이 클 겁니다. 네, 재무적인 개선 추세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IPO 자체의 세부 조건과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은 또 다른 문제죠. 이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게 상장하면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까요. IPO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위아는 뉴욕증권거래소 NYS에 상장하고요. 티커는 말씀하신 대로 위아입니다. 이번 IPO를 통해 공모하는 총 주식수는 10만 1,714만 2,085주예요. 1,000만 주가 조금 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 공모 물량 중에서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신주 발행 물량은 약 714만 주고요. 네. 나머지 약 357만 주는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이나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파는 구주 매출 물량입니다. 아, 구주 매출이 있군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공모 물량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33% 정도 되죠. 3분의 1이면 적지 않은 비중인데요. 구주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건 보통 어떻게 해석해야죠? 이게 좀 복합적인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는 거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성장성보다는 현금화에 더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가 더 성장할 거라고 믿으면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 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우려는 이 구주 매출 물량이 상장 이후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주가의 부담, 소위 오버행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되는 거죠. 아, 상장 직후에 주가가 오르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그 물량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구주 매출 비중은 투자자들이 항상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이에의 경우 33%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준도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공모 가격은 어떻게 제시됐나요? 공모 희망 가격 범위, 즉 공모가 밴드는 주당 $40에서 $44 사이로 제시됐습니다. 40달러에서 44달러. 그럼 중간값은 42달러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간값인 $42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번 IPO를 통해 회사가 조달하려는 총 금액은 약 4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4억 5천만 달러. 꽤 큰 규모의 딜이네요. 네, 그리고 이 공모가를 바탕으로 추산되는 회사의 전체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은 대략 32억 달러에서 38억 달러 사이가 됩니다. 32억에서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 정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목표 기업 가치가 바이아가 2023년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유치했을 때, 즉 시리즈 H 펀딩 라운드 때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인 35억 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3호 펀딩 때랑 비슷하다고요? 보통 IPO 때는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심지어 당시 시리즈 H 펀딩 때 주당 추정 가치는 45.51달러였는데 이번 공모가 밴드 상단인 44달러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와,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럼 공모가를 오히려 낮춰서 상장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요즘 IPO 시장 분위기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너무 높게 부르면 흥행에 실패할까 봐.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IPO 시장이 다소 냉각기를 겪었고 특히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회사와 주관사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쟁쟁한 곳들인데 이들이 다소 보수적으로 혹은 방어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높은 가격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단 안정적으로 시장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과도한 프리미엄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죠? 공모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오를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인 수준 혹은 약간 낮춰서 시작하면 오히려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공간, 즉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착한 가격에 나왔다는 인식이 퍼지면 오히려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시장 반응은 지켜봐야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가치 평가는 나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IPO 일정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9월 11일 상장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여러 금융정보 소스, 예를 들면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9월 11일 예상 상장일로 보고 있습니다. 로드쇼는 9월 3일에 시작된 게 맞고요. 아,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나는군요. 11일이냐, 12일이냐. 네, 이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특히 상장 당일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하루 차이가 매우 중요할 수 있잖아요. 언제 거래가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상장 첫날 변동성이 크니까요. 네. 그래서 최종 상장일은 반드시 회사 공시나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뉴스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12일이 유력해 보이지만 변동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네요. 상장 예정일은 반드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서 비아가 상장하는 이 시점의 시장 분위기와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이게 또 IPO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힘을 못 쓸 수 있죠. 네. 그런데 다행히도 2025년 하반기 IPO 시장 분위기는 이전 몇 년간의 침체기보다는 확실히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사가 좀 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에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손실은 더 크게 나는 그런 고성장 고손실 기술 기업들도 일단 상장만 하면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묻지마 투자 분위기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좀 더 냉정해진 것 같아요. 단순히 성장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즉 수익성 개선 경로가 명확한가, 이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따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요. 아, 성장에서 수익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위아가 현재 시장의 요구에 아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위아는 견조한 매출 성장과 함께 정말 뚜렷한 수익성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 즉 수익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시장 트렌드가 위아의 IPO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위아 IPO에서 정말 눈에 띄는 강력한 긍정적 신호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인데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웰링턴 매니저먼트가 이번 공모에서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와, 웰링턴이요? 정말 큰 손 중에 큰 손인데 1억 달러면 전체 공모 규모가 4억 5천만 달러 정도라고 했으니까 거의 22%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렇죠. 정말 상당한 규모입니다. 웰링턴 같은 곳은 아시다시피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과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대표적인 롱온리 기관 투자자입니다. 네,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곳이죠. 이런 핵심 투자자, 소위 앵커 투자자, 앵커 인베스터가 이렇게 초기에 대규모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위아의 사업 모델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웰링턴이 저렇게 베팅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하겠죠. 맞습니다.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 이들이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관들의 두터운 지지 기반이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 호재인데요. 웰링턴의 1억 달러 매입 의향. 네, 이번 IPO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매우 뜨겁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혹시 뭐 미국판 개미들의 반응 같은 것도 좀 파악이 되나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기관들의 이런 열기와는 좀 대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IPO 앞두고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도 막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인 레딧의 주식 관련 게시판들, 예를 들면 알인베스팅이나 좀 더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월스트리트베츠 같은 곳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위아 IPO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거나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이번 주 IPO 공록 정도로만 언급되는 수준이더라고요. 뭔가 좀 의외인데요. 왜 그럴까요? 위아가 B2B 기업이라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좀 생소해서 그런가? 네, 그런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과거에 레딧 자체가 상장할 때나 아니면 디자인 툴로 유명한 피그마 같은 회사가 IPO 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토론이 활발했었거든요. 근데 위아는 그런 대중적인 인지도나 열기는 확실히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혹시 국내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위아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저희가 토스증권 커뮤니티나 DC인사이더 주식갤러리 같은 곳들도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위아 IPO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이나 분석글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관은 뜨거운데 개인은 차갑다. 약간 온도차가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관심이 없는 게 긍정적이라고요? 왜죠? 개인 투자자들, 특히 좀 투기적인 성향의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비이성적으로 급등하는 소위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상장 첫날 막 몇백 프로씩 오르고 그러는 거요. 네, 그렇죠. 거품이 끼는 거죠. 네. 그런데 위아의 경우는 그런 과도한 투기적 자금 유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니까 만약 상장 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건 어떤 투기적인 열풍보다는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품이 낄 가능성이 낮아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내실 있는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가 형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상장 첫날의 팝 크기는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리가 있네요. 조용한 강자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종합적인 분석을 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아 IPO 상장 당일 주가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상장 당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들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첫째, 역시 견고한 B2B 사스 비즈니스 모델과 자산 경량 접근 방식. 이건 확장성과 효율성 면에서 분명한 강점이죠. 둘째,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뚜렷한 재무 개선 추세입니다. 매출 성장과 동시에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게 현재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고요. 네, 수익성 개선 경로. 셋째, 세계적인 운용사인 웰링턴 매니지먼트를 필두로 한 강력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확인됐다는 점. 이건 정말 무시 못할 호재입니다. 넷째, 현재 IPO 시장 환경 자체가 수익성 개선 기업에 우호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공모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 혹은 약간 매력적인 수준에서 책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와, 긍정적인 요인들이 꽤 많은데요. 정리하고 보니 더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좀 신중하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방금 얘기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미미한 관심입니다. 이게 투기적 과열을 막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둘째는 아까 지적했던 CEO 중심의 차등 해결권 구조, 즉 거버넌스 리스크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분명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지배구조 문제. 셋째는 여전히 높은 정부 계약 의존도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정부에서 나온다는 건 잠재적인 변동성 요인이고요. 넷째는 전체 공모 물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구주 매출 비중입니다. 이건 상장 후 잠재적인 매도 압력, 즉 오버행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죠.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만만치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중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장 당일 주가 움직임을 한번 예측해봐야 하는데요. 네. 과연 팝일까요? 아니면 플롭일까요? 일단 플랍, 즉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서 시작하거나 마감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아, 플롭 가능성은 낮다. 그 근거는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 요인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죠. 특히 웰링턴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의 탄탄한 수요와 명확한 재무 개선세,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공모가를 지지할 힘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주 매출 물량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걸 상쇄할 만한 매수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플랍은 아닐 것 같다? 그럼 팝, 즉 공모가 대비 상승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팝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봅니다. 오, 팝 가능성이 유력하다. 네, 다만 그 상승폭, 즉 팝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열풍이 동반된 그런 비이성적인 급등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에 기반한 좀 더 합리적인 수준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상승.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10에서 20%? 아니면 30% 이상? 글쎄요, 그 구체적인 숫자를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웰링턴 같은 핵심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공모가 밴드 상단인 $44 혹은 그 이상에서라도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시초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부근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이후에 추가적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막 훗날 더블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으니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전망을 한번 요약해보자면 비아 IPO의 상장 당일 주가 흐름은 아마도 견고한 기관 수요가 주도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 투자자들은 비아가 과거 B2C에서 B2B 사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면서 보여준 사업 모델의 시장 적응력,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명해온 명확한 수익성 개선 동력, 이런 펀더멘털 측면을 높이 평가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단순히 핫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강할 겁니다.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떤 비이성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흥분에 기댄 급등락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와 기관들의 수급에 기반한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시장이 결정하겠지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긍정적인 전망에 좀 더 무게를 뒀던 것 같은데요. 상장 당의 매매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위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먼저 회사 자체와 관련된 내재적인 위험 요인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BI가 여전히 적자 상태라는 점입니다. 물론 손실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수익성 개선 경로가 뚜렷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아직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향후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 강해진다면 이런 적자 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성 개선과 실제 흑자는 다른 거니까요. 아직은 증명해야 할 과제가 남은 셈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내재적 위험 요인은 역시 높은 정부 의존도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정부 계약에서 나온다는 건 정부 예산이 감축되거나 교통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뀌는 등의 외부 변화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대형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못할 경우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네, 아까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던 부분이죠. 안정성 이면의 리스크. 맞습니다. 그리고 IPO 자체와 관련된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IPO 첫날의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아직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예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네, 첫날 매매는 정말 예측이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락업 해제 위험입니다. 락업 해제요. 네. 보통 IPO를 하면 기존 주주들, 예를 들어 초기 투자자나 내부 직원들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 180일 보유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락업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락업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묶여있던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되죠. 아, 그래서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락업 해제 물량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PO 이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락업 해제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I의 경우도 상장 후 180일 정도 뒤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장 초기 변동성 위험과 중기적인 락업 해제 위험,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말 비아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업 모델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시장 기회와 기술력, 또 파트너십 전략,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배구조 문제까지 짚어봤고요. 네, 그리고 재무 성과, 특히 인상적인 매출 성장과 뚜렷한 수익성 개선 추세를 자세히 분석했죠. 이게 이번 IPO의 핵심 동력 중 하나였고요. 그렇죠. IPO 세부 조건과 가치 평가, 그리고 웰링턴 매니지먼트라는 강력한 기관 투자자의 지지, 또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등 시장 심리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상장 당일 풀랍보다는 팝 가능성이 높지만 그 상승폭은 투기적 과열보다는 펀더멘털과 기관 수요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준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맞습니다. 물론 동시에 여전한 적자 상태, 높은 정부 의존도, 구주 매출 비중, IPO 초기 변동성, 락업 해제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위아 IPO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또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분석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전달드린 정보 중에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검증하려고 노력했지만 혹시라도 제시된 정보와 실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회사의 공식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종 확인은 필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 워치였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